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구조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 대기 온도 구조는 결국은 레디에이션과 컨벡션과 다이나믹스에 의한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 결정이 된 분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될 대륙권하고 성층권 정도만의 온도 분포를 보면, 대륙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적도 지역에 어, 그 태양 단파가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적도 지역에 어, 많은 에너지가 쌓여서 이런 식으로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따뜻한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온도 구조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극지역으로 갈수록 조금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은 에너지, 적은 온도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층권 순환 때문에 대륙권 계면이 적도에서 가장 차갑고, 그리고 이쪽 성층권을 바라보면 성층권 밤에는 이제 폴라나잇이라고 부르죠. 한 60도 이상 정도로 올라가면 거의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극지역에는 이제 뭐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점점 식어서 차가운 온도를 갖게 된다. 물론 역학이 이 부분을 조금 대표주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구조를 가지고, 반면에 여름 방구, 이쪽은 겨울 방구고 이쪽은 여름 방구는 이런 식으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다 에너지가 쌓여서 이런 식으로 따뜻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라는 정도를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왜 템퍼러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대기는 온도 구조를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이 온도 구조를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음에 보여드릴 바람 구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여전히 빨간 줄이 대륙권 계면이고, 그러니까 그 밑쪽으로는, 아래쪽은 대륙권이고 그 위쪽은 성층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권에서만 보면 대륙권에 우리가 가장 뚜렷한 건 Z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Z가 존재하고 여기서도 Z가 존재하죠. 물론 이 Z가 뭐 두 개로 쪼개져서 아열대 Z와 뭐 극 Z로 나뉘기도 하지만 뭐 평균 해놓고 보면 상당량 그냥 Z가 그냥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위도에. 오케이. 자, 이 중위도의 Z 왜 존재하는가? 자, 그리고 성층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층권에 가보면 이제 여기가 굉장히 추웠고, 그렇죠? 추웠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성층권의 겨울 방구에는 편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그렇죠? 거의 막 30, 뭐 40, 50, 사실은 위에까지 가면 6, 70m/s까지 나와요. 굉장히 빠른 편서풍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거를 폴라나이트젯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폴라나이트젯이 사실은 깨지면서 내려오는 현상이 대륙권, 이제 대륙권이 아니라 성층권 서든웜, 이제 성층권 돌연승혼이라는 현상이고, 이게 겨울철 한파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런 관련된 제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겨울 방구에는 이제 편서풍이 존재하지만 여름 방구에는 편동풍이 또 강하게 존재해요. 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당량이, 적도를 제외하고는 상당량이 역학적인 서머 윈드 밸런스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대기에서 가장 뚜렷한 두 개의 밸런스, 물론 중위도 이상의 얘기지만 가장 큰 두 개의 밸런스를 대라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는 뭐 지구 어디서나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위도 이상에서는 지오스트로픽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서머 윈드 밸런스를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고
뭐 수식이 나올 때 조금 더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일단 알고 계시다라고 대학원이니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 구조와 바람 구조를 아까 겹쳐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분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처럼 이제 적도 지역이 대륙권의 하부를 보면 적도 지역이 굉장히 따뜻하고 극지역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온도 경도가 이제 그로 갈수록 차가워지니까 음수고, 이쪽은 남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니까 양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엔 편서풍이 존재하고 여기도 편서풍이 존재해요. 오케이? 이유는 서머린드 밸런스로 굉장히 간단히 설명할 수 있죠. 서머린드 밸런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바람의 연지 구조가 이제 온도의 수평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가져가 보면 여기다 그대로 그냥 간단히 써볼게요. 뭐 수식을 안 쓴다 그래놓고 딱 한 번만 쓸게요. 자, U 이제 편서풍이냐 편동풍이냐, 파저티브면 편서풍이고 네거티브면 편동풍이겠죠. 그렇죠? U의 연직 구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 Y에 비례한다. 그리고 아까 뭐 H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H는 상수고 F분의 1이 붙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북반구에서는 이게 양수고 남반구에서는 이게 음수겠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보시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Y방향으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니까 북반구에서는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음수예요. 그리고 얘는 양수죠. F가 양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합쳐서 두 개를 합치면 이 전체 텀이 양수예요. 전체 텀이 양수한 얘기는 연직으로 갈수록 U가 증가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연직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Z코어가 존재해요. 자, 그럼 여기에 왜 계속 안 올라가고 여기에 코어가 존재하고 다시 떨어지느냐?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도 대륙권 계면이 다시 차가워지기 때문에, 약간 적도가 굉장히 뜨거워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음수였지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때 작은 값에서 큰 값이 되죠. 양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풍속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대륙권 계면 근처에서 편서풍이 가장 강하게 Z의 코어가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자, 동일한 과정을 남반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식은 어차피 북반구 남반구 관계없이 만들어진 식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남반구에서 보면 y가 이거 다 날라갔네. y가 증가할수록 다시 쓸게요. dg는 마이너스 f분의 1 dt dy니까 y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극이 춥고 적도가 따뜻하니까. 이게 파지티브예요, 남반구에서는. 근데 문제는 f 값이 네거티브예요. 그렇죠? 전향력 값이 이게 네거티브. 그래서 파지티브, 네거티브, 파지티브에서 이 전체 텀이 다시 파지티브가 나오죠. 그래서 동일하게 연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U가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역학으로 이 온도 구조가 설명이 되는 거죠. 성층권은 어떤가? 성층권도 설명이 돼요, 심지어.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온도 경도가 어떻죠?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온도가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북반구에서만 봅시다. 북반구에서 보면 자, 이게 음수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음수고 양수고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죠. 그렇죠? 음수 해서 두 개에서 양수고 연직으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폴라나이트젯은 결국 뭐에서 생기는 거냐면 극지역에 해가 안 들어서 극지역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거와 서머 윈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폴라나이트젯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왜 여름 방구, 뭐 지금은 남방구죠. 이 남방구에서는 여름 이제 이건 DJF 지금 DJF의 평균값을 그린 건데 DJF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여름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왜 그러면은 편동풍이 존재하는가? 간단해요. 여기서도 보면 요 값이 음수였잖아요, 그렇죠? 음수였고 북반구에서는 F가 양수였지만 남반구에서 F가 음수죠. 그래서 음수, 음수, 음수. 그래서 전체가 음수겠죠. 그래서 연직으로 갈수록 풍속이 감소해야 돼요. 풍속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죠? 어느 순간 0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겠죠. 좀 위로 가면 갈수록 동풍 구조가 가진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어떤 방정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온도 구조만 가지고 바람 구조의 상당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쪽은 온위랑 같이 그린 건데 이제 온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온위 구조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온위는 위쪽으로 갈수록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지역이 이제 온위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구조를 가져요. 여기는 지금 추운 지역이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가져. 그리고 대륙권은 지금 보면 컨투어 간격이 10 켈빈이에요. 10 켈빈 정도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성층권 들어가면 동일한 높이의 100 켈빈 정도 변해요. 그래서 뭐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100 켈빈, 600 켈빈, 700 켈빈. 요거는 실제 데이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연직으로 온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구조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온위의 구조를 보면 제가 밤이라 실수가 잦네요. 좀 피곤해서. 자, 대륙권까지는 온위가 천천히 증가해요. 근데 성층권부터는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연직 안정도가 사실은 온위의 함수이기 때문에 잠깐 수식을 또 쓰네.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거의 상수에 가깝고 요것만 보시면 연직 안정도가 온위가 얼마나 연직으로 빠르게 증가하냐. 무슨 얘기냐? 얼마나 뜨거운 공기 얼마나 위로 갈수록 빠르게 뜨거워지느냐. 온위의 관점에서 로 결정되기 때문에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한 층을 형성해요. 그래서 대류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류의 탑이 대류가 막 아무리 활발해도 대류권 계면을 만나서 성층권을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류가 거의 죽어버려요. 그게 연직 안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뭐 요거는 이제 성층권의 연직 안정도가 왜 강한가 하는 오존층이 상부를 덮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지 않을게요. 맞아,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일단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머린드 밸런스로 상당량 설명할 수 있고 그거를 뭐 이제 등압적 표기로 쓰면 이렇고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로그 프레셔 코디네이트 이제 로그 기압자 표기에서 표현하면 요래요. 로그 기압자 표기가 상당히 이제 직관적이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받게 되는 데이터에 적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서 이 수업 시간에 조금 소개를 추가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재미삼아 이제 요거는 이제 서머린드 밸런스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넣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요건 대학원 수준에서는 굳이 설명을 한 10초만 딱 할게요. 자, 왜 뜨거운 지역과 차가운 지역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이 사이에 Z가 존재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물리적인 설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뜨거운 공기는 부피가 크고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양의 질량. 무슨 얘기냐? 두 등압면 사이에 동일한 질량이 있잖아요. 동일한 질량이 있어도 이제 뜨거운 지역은 이런 식으로 욕을 해야 되나? 뜨거운 지역은 이런 식으로 많이 팽창하고 차가운 지역은 이런 식으로 쭈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제 뜨거운 지역, 적도 지역의 공기는
등압면의 높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 팽창해서 계속 올라가게 돼요. 무슨 얘기냐? 등압면의 지오 포텐셜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오 포텐셜이 높고 지오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결국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극지옥으로. 이제 극적으로 작용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게 되겠죠. 그렇죠? 휘게 돼서 편서풍의 모멘텀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극에 있는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편서풍을 가지게 되면 편서풍은 코리올리 포스가 이쪽이고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와 그 편서풍의 코리올리 포스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풍속이 결정되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요 파트는 이제 요 파트 연직 두께가 결정되는 파트가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 설명이 되고 요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와 코리올리 포스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풍속이 결정되는 요 정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식으로 서머랜드 밸런스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유도를 시간 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얼마나 잘 맞는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 이거는 아까 지금 관측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이 관측된 풍속이고 실선이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웜이고 뭐 콜드고 여기가 콜드고 콜드고 뭐 이런 식 구조를 가졌을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웜이고 이제 요런 이제 풍속 포즈를 가지는데 실제 온도만을 가지고 풍속을 계산해 본 게 파란색 실선이에요. 파란색 실선 뭐 조금 찌글찌글한데 왜냐면 연직 코디네이트 문제가 있어서 찌글찌글하긴 하지만 상당히 바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적도에선 잘 안 맞지만 중위도 이상, 심지어는 30도, 위도 30도 정도 근처에서부터 굉장히 바람을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온도만 가지고 역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바람장을 거의 상당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역학의 묘미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서방향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서방향 평균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위도 방향의 어떤 변화가 어떤 구조를 갖는가 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동서방향 평균을 하지 않고 우리가 경도 방향의 어떤 구조를 가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지금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부 수업에 이제 복습 같은 거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현상의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스테이셔너리 웨이브라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북반구 그냥 겨울철 평균 지오 포텐셜 하이트예요. 500헥토파스칼. 그래서 50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 하이트고 요거를 12월, 1월, 2월 평균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때요? 500헥토파스칼이니까 대략 5kg. 그래서 뭐 적도에서는 5.5kg, 뭐 극지역에서는 대략 5kg 정도 되는데 이제 보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적도 지역은 지오 포텐셜 하이트가 높고 그렇죠? 극으로 갈수록 지오 포텐셜 하이트가 감소하죠. 뭐 요건 아까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뭐 혹은 힙소메트릭 그러니까 측고 방정식 같은 걸로 뭐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재밌는 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빨간색이 이제 같은 위도대를 나타내는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북반구는 꾸불꾸불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하나의 기압골이 있고 평균적으로 심지어 3달 평균한 것을 기후 평균까지 했는데도 살아남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지역에 또 하나의 알류시안 지역에 이런 식으로 기압골이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한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가져요. 자, 반면 남반구는 어때요? 남반구는 되게 동그랗죠. 뭐 약간 이제 굴곡이 있긴 한데 뭐 거의 굉장히 동그래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지금 그린 구조는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그린 거예요. 물론 에라5로 그린 거여가지고 조금 구조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똑같고 DJF 클라이메트로지고 500헥토파스칼 지오 포텐셜이고 이제 실선으로 그린 게 아까 보여드린 그 지오 포텐셜 값이고 음영으로 보여드린 건 여기서 조날민을 뺀 거예요. 그래서 동서방향 평균 대비 지오 포텐셜이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 거죠. 자, 보시면 저기압이 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저기압 센터는 겨울철에 단연 알류시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류시안 로우라고 지역이라고 부르죠. 물론 너무 우리 쪽으로 조금 더 왔긴 했지만, 자, 저기압 지역이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조금 작긴 하지만 사실은 극지역에 너무 붙어 있어서 작게 보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압 고래 구조로 보면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기압이라기보다는 기압 골이 존재하죠.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에서. 이 지역이 그래서 겨울철에 계속 저기압이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아이슬란딕 로라고 불러요. 여기선 알류시안 로, 아이슬란딕 로. 이게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알류시안 로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사실은 스테이셔너리 웨이브지만 이 스테이셔너리 웨이브가 매년 이제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조금씩 진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뭐 평을 해놨으니까 이제 마치 딱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고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몇 주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그 현상이 주변 날씨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를 이 진동하는 현상을 웨스턴 퍼시픽 패턴이라고 불러요. WP 패턴이라고 뭐 기후할 때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게 요 아이슬란딕 로, 여기 알류산 로가 진동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아이슬란딕 로가 진동하는 모드를 이제 NAO라고 불러요. 그래서 NAO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NAO가 사실은 요 진동하는 모드를 뜻하는데, 여기에 저기압 지역과 여기에 스페인 지역의 관측소가 있어서 이 두 지역의 저기압 고기압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NAO를 정의해요. 그래서 뭐 이런 구조들이 뭐 일단은 그런 진동하는 모드와 관계가 있고, 이 모드들이 겨울철의 날씨에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면에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남반구는 뭐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뭐 스테이션이라는 기압골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뭐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긴 할 건데,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전 100% 동의하진 않지만 한 50%는 알려져 있어요. 토포그래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스비 웨이브 때문에 그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은 이 지역에 굉장히 높은 토포가 있고, 그죠? 티벳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지역에는 여기에 높은 산이 여기 로키 산맥이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티벳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높은 토포에 풍하측에 로우가 생긴다라는 이제 역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100% 여기 있는 알류시안 로와 아이슬란딕 로가 요 토포그래피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랜드시 컨트라스트도 있고 열적인 효과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토포그래피가 존재하면 이런 식의 그 풍화치계로가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역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유명한 이제 중요한 컨셉이라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남반구는 사실은 토포그래피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남극도 굉장히 균일하게 동그랗진 않지만 거의 중심에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죠. 그래서 남반구에는 그런 토포그래피 혹은 열적인 에이시메트리를 만들 수 있는 폴싱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반구와 다르게 아주 동글동글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지금은 멈춰 있는 형태를 보여드렸고 이제 예, 이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그리고 이런 구조 때문에 지오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저기압처럼 예를 들면 지오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파이게 되면 이쪽은 지오 포텐셜이 균일한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균일한 편인데 이쪽은 색깔이 오늘따라 도움을 되게 안 주네요. 네, 고정을 할게요. 색깔을. 자, 이런 식으로 균일한데 그냥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균일한데 여기에 골이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크겠죠. 그리고 여기도 아이솔란딩 로 때문에 골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굉장히 강한 Z가 나타나게 돼요. 이 지역은 약간 아까 기압 골이 있었죠. 여기도 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강한 Z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북반구의 불균일한 Z의 구조가 결국은 이 불균일한 지오 포텐셜 구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 동아시아 끝자락의 우리나라 지역에 굉장히 강한 Z가 존재하고 이쪽에 이제 아틀란틱 오션, 이제 북미의 끝자락 지역에 또 굉장히 강한 Z가 존재하게 돼요. 물론 여기는 여기 존재하는 Z는 지오 포텐셜 때문이긴 한데 조금 사하라 지역과 관계에 있어서 기작이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지오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설정된다. 그리고 남반구는 그런 불균일한 성격이 적기 때문에 Z도 굉장히 균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웨더 패턴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조금 이따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기압은 저런 식으로 편서풍이 강한 지역 그리고 템퍼처 그레디언트가 강한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기압 활동성이 이런 Z가 강한 지역에 몰리게 되고 우리는 이 지역을 스톰 트랙이라고 그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평균된 스트럭처를 보여줬지만 시간 평균된 스트럭처를 보여줬지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스트럭처를 좀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을 보면 500헥토파스칼에 그냥 지오 포텐셜을 그린 거예요. 날 하루를 잡아서 그냥 평균 안 하고 2019년 최근에 2019년 1월 8일 00 UTC의 지오 포텐셜 하이트를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 뭐 굳이 색깔을 칠해 보면 뭐 500 여기 5000이네요. 여기가 제일 낮은 것 같고 그렇죠? 낮은 것 같고 점점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값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저기압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값이 높아져서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시간에 따라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6시간 간격으로 돌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복잡한 구조들이 꾸물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형태를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가 마치 자, 보면 마치 웨이브의 형태를 띠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봅시다. 색깔이 따라 얘가 되게 말 안 듣네요.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이런 식의 아주 이쁘진 않지만 파동의 형태를 띠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관점에서 대개의 현상을 파동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로스비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스비의 이름을 따서 로스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스비파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을 조금 시간 스케일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날씨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시납틱 스케일의 어떤 현상들, 저기압, 고기압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2일에서 7일 정도 되는 어떤 타임 스케일을 가진 녀석과 그거보다 긴 타임 스케일을 가진 녀석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7일 이하의 타임 스케일을 가지는 것은 이제 종간 규모의 현상들이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긴 스케일을 가진 녀석들은 이제 저주파 파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물론 둘 다 로스 웨이브예요. 하지만 이제 두 개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작도 다르고 이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현상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진 그대로를 이거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일에서 7일 주기를 가지는 녀석들로만 뽑아냈고, 그게 지금 음영 처리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회색 실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뽑아 그진 녀석들을 보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제 저기압, 고기압을 그냥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로, 하이, 로, 하이, 로, 하이. 뭐 물론 모든 지역에서 다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죠. 뭐 여기도 로가 있고 하이가 있고. 그래서 하지만 보면 얘를 하나의 쌍으로 따진다라고 치면 한 개, 두 개, 뭐 세 개, 여기 조금 쳐주면 뭐 네 개, 애매하게 뭐 5개 정도 혹은 6개 정도가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납틱 스케일은 타임 스케일로도 뭐 1에서 7을 뽑은 거지만 공간적인 스케일도 따라서 한 파동 한 5개나 6개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한 4에서 5천 킬로 정도를 스케일을 가지게 되는데, 요것들의 움직임을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자,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돌려보면, 자, 뭔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대서양 지역에서 미국의 끝자락 지역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끝자락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죠? 대서양 지역에서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짧은 비디오라 뭐 다 파악하기는 힘들었지만 뭐 저런 식으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은 좀 약하게 나타나고, 대서양이랑 태평양 지역, 아까 풍속이 셌던 상층 풍속 Z가 셌던 지역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납틱 스케일의 웨더 현상들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Z가 강한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클리닉 인스테빌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요 수업 시간에 사실은 제가 한 학기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뭐 바로클리닉 인스테빌리티나 바로트로피 인스테빌리티 같은 개념까지 접근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강한 지역 혹은 상층 Z가 강한 지역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서머린드 밸런스에 의하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크면 위로 갈수록 풍속이 증가하니까 Z가 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저런 식의 바로클리닉 에디가 굉장히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형태의 로스비파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역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기역학, 고급 대기역학 1, 2의 목적이에요. 자,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의 저기압 고기압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지만 1800년대 그림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잘 그렸어요. 사실은 옛날 연구자들이 분석한 게 사실 사람 눈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그렸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결과들이 많은데 이게 그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 것까지 다 카운트 되긴 했지만 보면 대서양 지역 그래서 굉장히 액티비티가 활발한 것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동아시아 북단, 동아시아 이제 동쪽 끝, 여기 Z가 활발한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톰 트랙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잡아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옛날 과학자들의 분석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스톰 트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결국은 편서풍이 강한 지역하고 매칭이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요즘에 이제 분석하고 조금 매칭을 시켜보면 기본적으로 저기압 고기압이 지나가면은 시리얼 프레셔의 베리언스가 크겠죠. 그렇죠. 물론 타임 스케일도 2일에서 7일 아까 보여드린 그 동영상의 타임 스케일로 이제 맞춰놓은 것이긴 해요. 그래서 그 타임 스케일을 딱 뽑아내서 시리얼 프레셔의 베리언스를 구하면 어디가 저기압이랑 고기압의 발달이 활발한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파란색 요 선이 지도예요. 제가 요거 그리는데 거의 1시간 걸렸어요. 사실 요거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Z가 이런 식으로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강했던 요 지역에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사실은 동일하게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태평양 지역, 이제 Z가 이렇게 나가는 요 지역, 그리고 여기 대서양 지역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디의 카이네틱 에너지 관점에서도 이제 그런 스톰들의 활동성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저기압과 고기압이 존재하는 것을 봤고, 저기압이 존재하면 이렇게 돌 거고, 고기압이 존재하면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여기서 V가 굉장히 남북방향 바람장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물론 음수긴 하지만 크기가 강해지니까 베리언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를 따지는 방식으로 이제 스톰 트랙을 트래킹할 수도 있는데, 요건 약간 동쪽으로 더 밀리게 돼요. 왜냐하면 저기압 고기압이 막 자라날 때는 V가 그렇게 크지 않고 최고로 다 자라서 성숙했을 때 결국은 이제 남북방향 바람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성숙한 이유이기 때문에 약간 동쪽으로 밀려나가서, 하지만 여전히 스톰 트랙이 있는 지역의 끝단에 많은 양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톰 트랙의 뭐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다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스톰 트랙이라는 것이 저런 Z의 구조 때문에 존재하고, 저런 Z의 구조는 이제 지형에 의한 혹은 북반구의 지역에 따라 다른 폴싱에 의한 지역 포텐셜의 불균일성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제 V 프라임 T 프라임으로 사실은 add의 액티비티를 보기도 해요. 뭐냐? V 프라임 T 프라임은 기본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온도를 퍼러베이션을 얼마나 보내는가. 그러니까 온도를 남북으로 얼마나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시납틱 에디의 주된 역할이기도 해요. 이제 날씨의 웨더의 관점에서는 그 시납틱 에디 하나 자체, 저기압, 고기압의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제 전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저기압, 고기압들은 저런 식으로 남쪽에 있는 남는 에너지를 북반구로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구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저런 플럭스를 얼마나 담당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저기압의 액티비티가 강한 지역에 저 플럭스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스톰트랙 지역에 굉장히 그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모멘텀 플럭스인데 모멘텀 플럭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좀 더 있어야 돼서 모멘텀 플럭스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운송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러한 그래서 저기압을 트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 플럭스도 뭐 스톰 트랙 지역에 굉장히 잘 나타나죠. 하지만 뭐 이제 모멘텀 플럭스는 이런 지역에도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건 조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잠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